자,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.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제1차 세계대전이나 경제대공황이 사실은 소수의 금융 세력들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대한 작전이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? 좀 충격적인 주장인데 오늘 이 책을 따라서 그 흔적을 한번 추적해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시작은요,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뉴욕시장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우리 공화국의 진짜 위협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다. 와, 섬뜩하지 않나요? 이게 그냥 그 시절에 떠돌던 음모론일까요? 아니면 정말로 역사의 진실을 꿰뚫는 경고였을까요?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걸 파헤치기 시작합니다. 이 사람들이 썼다는 그 거대한 전략의 핵심에는 아주 무서운 이름이 붙어 있어요. 바로 양털깎기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일부러 돈을 막 풀어서 경제에 거품을 잔뜩 만드는 거예요. 마치 양의 털을 무성하게 키우는 것처럼요. 그러다가 모두가 이제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한순간에 돈줄을 싹 죄어버리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거품은 터지고 자산 가격은 폭락하고 폐허가 된 시장에서 누군가는 그 자산들을 말 그대로 헐값에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. 이 책은 바로 이 양털깎기가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어떤 순서로 이 거대한 그림을 맞춰볼지 한번 보시죠. 먼저 그 그림자 정부가 어떻게 설계됐는지, 그리고 전쟁의 자금줄 역할을 한 연주는 뭔지, 또 이 모든 걸 설계한 무대 뒤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조작된 평화와 대공황이라는 계획된 약탈까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까지 쭉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, 그림자 정부의 설계입니다. 아까 그 뉴욕시장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힘, 그 그림자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? 이 책이 지목하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. 바로 화폐 발행권.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권리죠. 이게 어떻게 국가를 넘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이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자, 그럼 그 막강한 힘, 돈을 찍어내는 권력이 어떻게 제도 안으로 들어왔을까요?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1913년입니다. 이때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, 우리가 흔히 페드라고 부르는 곳이 만들어지거든요. 근데 이게 그냥 은행 하나 생긴 게 아니었어요. 이 책에 따르면요, 페드의 탄생으로 전쟁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영원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페드가 생기기 전과 후 뭐가 달라졌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그 전에는요, 유럽 국가들이 돈이 없어서 다들 파산 직전이었어요. 그래서 전쟁이 나도 뭐 한 10개월이면 끝나겠지, 다들 그렇게 예상했죠. 그런데 페드가 딱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. 말 그대로 전쟁에 돈을 댈 수 있는 무제한 ATM기가 생긴 거예요. 국가는 이제 빚을 내서라도 무한정 전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?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장기 소모전,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. 아니 근데 그때 미국은 중립국이었잖아요. 왜 갑자기 전쟁에 뛰어들었을까요?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? 이 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.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. 바로 월가의 돈 때문이었습니다. 당시 월가 은행가들이 이미 영국이랑 프랑스 쪽에 3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준 상태였어요. 만약에 독일이 이기면 그 돈은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.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. 결국 자기들 채권 지키려고 미국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밀어넣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소문만 무성하던 그림자 정부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도대체 누가 이 거대한 판을 짜고 실행에 옮겼을까요? 지금부터 전쟁이라는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핵심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. 페드의 핵심에는 바로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먼저 폴 와버그, 페드 부총재였는데요.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의 친형이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의 정보부 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이상하지 않나요? 그리고 그의 신복이었던 벤저민 스트롱. 이 사람은 뉴욕 페드 총재였는데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기술로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자기 손바닥 위에서 굴렸다고 합니다. 이들의 힘은 페드에만 머물지 않았어요. 정부기관으로까지 쫙 뻗어나갑니다. 버나드 바루크라는 인물, 원래 월가에서 알아주는 주기꾼이었거든요. 근데 전시산업위원회 의장이 됩니다. 이게 뭐 하는 자리냐면 매년 100억 달러어치 군수물자를 누구한테서 살지 혼자 결정하는 자리예요.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. 또 유진 메이어라는 사람은 전시금융공사를 장악해서 국채로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렸다고 하고요. 이 책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 전쟁은 비극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였던 겁니다. 자, 드디어 길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.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. 여기서부터가 더 충격적입니다. 우리가 세계 평화의 상징처럼 배웠던 베르사유 조약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평화 조약이 아니라 다음 양털깎기와 다음 전쟁을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었다는 거예요. 조작된 평화였다는 거죠. 이 책은 베르사유 조약을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. 20년짜리 휴전, 평화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. 더 기가 막힌 건요, 그 조약의 가혹한 내용들을 만든 진짜 설계자들이 당시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상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들 뒤에 서서 조언하던 바로 그 금융가들, 와버그나 바루크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. 그렇게 그들이 설계해서 독일에 떠넘긴 배상금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. 320억 달러. 상상이 가시나요? 이건 그냥 독일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아예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액수였습니다. 이 책은 이걸 의도된 파괴라고 불러요. 왜냐? 다음번 양털깎기를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. 그 결과는요, 정말 끔찍했습니다. 1923년 독일에선 빵 한 조각 사려면 돈을 술에 싣고 가야 했어요. 가격이 얼마였냐고요? 1000억 마르크. 평생 모은 독일 중산층의 저축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그냥 중기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.
이런 절망과 분노 속에서 훗날 히틀러와 나치즘이 싹텄던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 거대한 계획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5번째 이야기, 바로 대공황. 우리는 보통 이걸 시장이 실패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배우잖아요.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건 실패가 아니었다. 오히려 너무나도 성공적이고 완벽하게 계획된 약탈이었다는 겁니다. 이 계획된 약탈은 아주 치밀한 3단계 함정으로 진행됐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저금리로 시중에 돈을 마구 풉니다.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거죠. 두 번째, 언론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은 절대 안전하다고 바람을 잡아요. 당시에는 증거금이 1%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 있었대요. 너도 나도 빚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, 모두가 이 투기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금리를 6%, 대출금리는 20%까지 확 올려버립니다. 돈줄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.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었죠.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.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4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총 3천억 달러입니다. 그런데 대공황으로 단 몇 년 만에 사라진 사람들 자산이 얼마냐면 무려 1,600억 달러예요. 전쟁 비용의 5배가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.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1929년의 대공황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8년 전인 1921년에 이미 미니 양털깎기가 있었어요. 바로 농촌에서요. 농부들한테 대출 쉽게 해줄 테니 땅 사라고 부추긴 다음에 갑자기 돈줄을 죄어서 농가들을 다 파산시켜버린 거예요. 그리고 그 땅을 헐값에 주워 담았죠. 이 책은 이걸 1929년에 진짜 큰 거 한 방을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지금까지 이 끔찍한 역사를 쭉 따라왔는데 결국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, 과연 이 역사는 정말 과거의 이야기일까?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? 이 거표 시스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리는 대공황의 해결책이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이라고 배우죠. 그런데 이 책은 그것마저도 구제책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. 오히려 그 정책을 통해 화폐를 발행할 때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던 금이라는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 결과 금융세력은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무제한으로 빚을 화폐로 찍어낼 수 있는 궁극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된 그들의 전략적 승리였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경고가 바로 이겁니다. 화폐 시스템의 본질과 그 배후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양털깎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.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면 언제든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겁니다.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. 이 힘 하나만 있으면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국가 전체를 빚더미에 앉히고 또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서 대중의 진짜 자산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. 이것이 바로 화폐 전쟁이 폭로하는 역사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중앙은행 시스템은 끝없는 전쟁에 자금을 대는 도구가 될 수 있다. 둘째, 경제 위기는 신용을 풀고 죄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. 셋째,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결국 대중의 부가 소수의 금융 엘리트에게로 옮겨가는 거대한 부의 이전이다. 그래서 이 책이 강조하는 유일한 방어책은 뭐다? 바로 화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건 단순히 1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 바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그 돈, 우리가 월급으로 받고 물건을 사는 그 화폐는 과연 누가 통제하고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. 어쩌면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